밤안개가 자욱한 소백산 자락, 3년 전 죽어 묻힌 아내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끄라는 그녀의 서늘한 명령에 사내는 본능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가 탐닉하며 만진 것은 결코 죽은 아내의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결 아래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에게 큰 힘. 소백산 자락을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서늘한 물줄기 옆으로 덩그러니 놓인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반 마장쯤 떨어진 그 집은 한때 온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침마다 싸늘한 죽음의 이슬만이 처마 끝에 맺혔다가 눈물처럼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기와 사이에는 주인 없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안채 쪽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무너진 마음을 대변하듯 말입니다. 선비 이진우는 그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집에서 홀로 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의 나이 올해로 33. 풍채는 여전히 곱고 단정하며 눈매는 서늘할 정도로 맑았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장터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쯧쯧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휴, 저 사람 좀 보게나. 예전에는 그 미남자가 입만 열어도 담장 너머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입에 거미줄을 친 모양이야. 산 사람 같지가 않아. 그 그늘의 이름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봄 온 고을을 피눈물로 적시며 휩쓸고 지나갔던 역질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병마는 이진우가 목숨보다 아끼던 그의 아내 정씨 부인을 무참히 데려갔습니다. 정씨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옥색 치마폭이 봄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나풀거렸고 그 향취는 지나간 자리에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진우는 그녀와 혼인한 날 하늘이 자신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역질이 마을을 덮친 것은 잔인하게도 봄비가 그치지 않던 그의 3월이었습니다. 아랫마을 노인 한 명이 밭을 갈다 쓰러지더니 불과 사흘 만에 장정 15명이 자리를 깔고 누워 피를 토했습니다. 정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굳은 비에 몸이 상한 곧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덩이 같은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그녀의 고운 피부 위로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밤을 하얗게 새우며 정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건에 찬물을 적셔 뜨거운 이마를 닦아내고 뒤틀리는 그녀의 팔다리를 밤새도록 주물렀습니다. 산을 3개나 넘어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고 가산을 털어 귀하다는 영지버섯과 약초를 구해다 정성껏 다렸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괜찮으니 제발 눈 좀 붙이셔요. 서방님 몸이 먼저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정씨는 열에 들떠 초점이 흐릿한 눈빛으로도 남편을 걱정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봄비가 닷새째 쉬지 않고 내리던 그날 새벽 정씨는 남편 진우의 거친 손을 꼭 쥔 채로 짧은 생의 마지막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입가에는 마치 봄날의 꿈을 꾸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었다고 진우는 훗날 홀로 독주를 들이켜며 오열 섞인 회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해가 뜨면 정씨가 매일 아침 결질하던 빗을 그대로 놓아두었고 저녁이면 정씨가 앉던 자리에 수저를 놓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랑채 벽에는 그녀가 즐겨 꽂던 은비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부분에 애처로운 매화꽃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 앞에서 진우는 매일 아침 숨이 막히는 그리움에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3년 세월 동안 진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제 봉희의 방문이었습니다.
봉이는 정 씨의 막내 동생으로 언니와는 6살 차이가 났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연이어 부모까지 여의고 졸지에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된 봉이는 달포에 한 번씩 형부인 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언니가 하던 것처럼 빨래를 해주었으며 식어가는 진우의 부엌에 온기를 불어넣어 반찬을 장만해주곤 했습니다. 봉이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성품이 맑아 동네 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고왔습니다. 진우는 봉이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면모가 겹쳐 보여 가슴이 애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쩜 저리도 언니를 닮았을까? 웃는 모양새며 걷는 폼까지.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피를 나눈 자매간의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떠날 때마다 그저 수고했소, 조심히 가시오라는 무미건조한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내 외에 그 어떤 여인에게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을 유독 산등성이에 안개가 잦았습니다. 새벽마다 산에서 내려온 짙은 안개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살인문 너머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진우는 그 안개가 어쩐지 자신을 옥죄어오는 불길한 거미줄 같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임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초가을의 마지막 보름달이 검은 구름 뒤로 숨어들며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사랑채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먹향이 감돌았고 처마 끝에서 가끔 떨어지는 이슬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낮게 깔린 소리였으나 그 진동은 진우의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깊은 밤, 이 외딴 집을 찾아올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붓을 내려놓고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뉘시기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문풍지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의구심을 품고 일어서려는 찰나 다시 한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고 어딘가 간절한 리듬이었습니다. 진우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발목을 휘감는 마당 한복판, 살인문 너머로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진우는 들고 있던 촛농이 손등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3년 전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던 아내 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은 고운 옥색 비단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어 은비녀를 꽂았는데 그 비녀 끝에는 탐스러운 매화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채 벽에 유품으로 걸어둔 그 비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서방님, 저예요. 그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의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진우의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정 씨의 것이었습니다.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맑은 음색, 문장 끝을 미묘하게 살짝 올리는 그 특유의 억양까지. 지난 3년간 오직 꿈속에서만, 환청 속에서만 들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쓰러질 듯한 몸을 문설주를 꽉 잡으며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누구란 말이오? 그럴 리가 없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 진우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여인은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아주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첩이옵니다, 서방님. 지옥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저를 몰라보시는 것입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이성을 잃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등불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확인하고 싶은 열망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화들짝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서며
다급하고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멈추셔요. 소첩을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들어주셔야 할 청이 하나 있습니다. 진우는 멈춰섰습니다.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제 얼굴을 확인하려 등잔불을 켜지 마십시오. 결코 제 얼굴을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저를 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 산에서 굶주린 부엉이 우는 소리가 비명처럼 한 번 들리더니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이성은 머릿속에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마라. 이것은 귀신이거나 산 사람을 홀려 정기를 빼앗으려는 여우일 것이다. 하지만 3년간 굶주렸던 그의 가슴은 이미 그 목소리에, 그 익숙한 매화 향기에, 그 애처로운 윤곽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정씨가 살아생전 늘 즐겨 쓰던 은은한 매화 분내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기괴한 조건을 거는 것이오? 소첩은 그때 역질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관 속에서 깨어났고 긴 세월을 유리방황하다 이제야 서방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있으니 낮에는 결코 얼굴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에만 어둠의 장막 뒤에서 서방님 곁에 머물 수 있을 뿐입니다. 3년을 피눈물로 버텨온 그 외롭고 긴 밤들이 진우의 가녀린 이성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설령 저것이 귀신이라 해도 나를 파멸시키러 온 요물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광기 어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당신이 누구든 내 아내의 목소리를 하고 있다면 상관없소. 그날 밤부터 이진우의 집에서는 해가 지면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여인은 그림자처럼 해가 지면 나타났고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늘 어둠 속에 자신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살결의 부드러움, 정씨만이 가지고 있던 오른쪽 약지 손가락 끝에 작은 굳은 살 위치, 심지어 잠이 들었을 때 미세하게 내쉬는 규칙적인 숨소리의 리듬까지. 그녀는 정씨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우를 미치게 만든 것은 잠자리에서의 감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움이 많으면서도 진우의 손길에는 늘 온몸을 떨며 반응하곤 했는데 어둠 속에 이 여인 역시 진우의 특정 부위 손길에 정확히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우는 처음 며칠간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등잔에 불을 붙이려는 충동을 수차례 느꼈습니다. 단 한 번만 얼굴만 확인하면 모든 의문이 풀릴 텐데. 그러나 그가 등잔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할 때마다 여인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먼저 알아채고는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방님, 정녕 약속을 잊으신 것입니까? 제 얼굴을 보시는 순간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좋으신가요? 애끓는 그 목소리에 진우는 번번이 무너져 내리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마을에서는 진우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처제 봉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형부의 집을 드나들며 그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꿈결 같은 나날 속에서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어둠 너머에서는 또 다른 눈동자가 이 기괴한 연극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동안 진우는 마치 깊은 늪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서재에 앉아 글을 읽거나 붓을 들었지만 검은 먹물은 종이 위에서 겉돌 뿐 그 어떤 문장도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책장을 넘기고 있었으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뒤 찾아올 어둠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는 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사랑채 창틈으로 바깥 동정을 살폈고 마당 살인문이 삐걱이는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태양을 원망하며 어두운 밤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햇살이 비치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면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불안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돌아온단 말인가. 그것도 역질로 온몸이 타들어가 내 품에서 숨을 거둔 사람이. 진우는 정 씨의 무덤이 뒷산 어느 모퉁이, 어떤 바위 옆에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금은밤에도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지난 3년간 수천 번을 오가며 피눈물을 쏟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차디찬 흙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정 씨가 어떻게 살아서 그것도 온기를 가진 채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진우는 침소에서 여인의 부드러운 팔목을 잡고 여러 차례 이 의문을 물었습니다. 부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당신을 내 손으로 묻었거늘 어찌 이리 살아 돌아온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번번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하겠습니다. 혹은 진우의 품으로 파고들며 지금 소첩이 여기 서방님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하는 유혹 섞인 말로 질문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대답이 못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살결의 온기와 달콤한 매화 향기는 그 불안을 매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요하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오랜 벗 홍진사가 예고도 없이 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들어서자마자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요즘 집에 여자가 드나든다는 해괴한 소문이 파다하더구먼. 알고 있는가? 진우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찬물을 따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들었소? 이 외딴 집에 누가 온단 말이오? 강 건너 최첨지가 밤낚시를 가다 봤다고 하더군. 자네 집 사랑채 불이 꺼져 있는데 담장 너머로 여자 그림자가 아른아른 보이더라고. 그것도 보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네. 홍진사는 진우의 안색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최첨지 말로는 그 여자의 뒤태나 걸음걸이가 자네 처제 봉이를 꼭 닮았다는 거야. 게다가 요즘 봉이가 낮에는 마을에서 통 보이질 않는다는 말도 있고. 자네, 혹시 처제와 은밀한 일이라도 벌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진우는 거칠게 부정했습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 마시오. 봉이는 그저 형부인 내 식사를 챙겨주러 가끔 들를 뿐이오. 홍진사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진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봉이가 낮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찾아온 여인의 팔을 평소보다 강하게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당신, 낮에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오? 낮에 당신을 봤다는 이들이 있소.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대체 어디란 말이오? 당당하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이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인의 숨소리가 급격히 흐트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르던 호흡이 미세하게 떨리며 빨라졌다가 한참 뒤에야 다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것만큼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시는 순간 소첩은 다시는 서방님을 뵐 수 없게 됩니다. 그 대답이 역설적으로 진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죽은 아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아내의 목소리와 향기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고 내 집 구석구석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우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여인의 얼굴을 더듬으려 했습니다. 매끄러운 턱선을 지나 입술을 확인하려는 찰나 여인이 비명을 참듯 스르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방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품 있는 정 씨의 목소리가 아닌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움에 떠는 한 연약한 여자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진우의 손을 허공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진우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라는 독초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란 한 번 고개를 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입니다. 낮이 되면 그는 홀로 마당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같다고 그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니다. 향기가 같다고 그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니다. 살결의 감촉은 그래, 그것은 연극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의 머릿속에 봉이라는 이름이 소리 없이 떠올랐습니다. 처제봉이 언니를 끔찍이 따랐고 언니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이. 그리고 언니가 죽은 뒤 홀로 된 형부를 바라보던 그 묘한 눈빛들. 한번 떠오른 그 이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진우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어둠이 찾아오면 기어이 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일지라도 기만당한 채 귀신과 정을 통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서늘한 확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독초가 진우의 심장을 뒤덮고 마침내 확신이라는 단단한 껍질로 굳어진 것은 어둠 속에서 만져진 아주 작은 흉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정 씨에게는 결코 없던 것이 밤마다 찾아오는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에서 시작하여 갈비뼈를 따라 비스듬히 이어지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작고 가느다란 흉터였습니다. 처음 그 자리를 만졌을 때는 그저 매끄러운 살결의 일부분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아내를 다시 만났다는 환희와 본능적인 감각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자리를 만졌을 때 진우는 마치 뜨거운 인두에 손을 댄 것처럼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감촉, 이 자리에 새겨진 이 흉터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와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10년 전 진우가 정 씨와의 혼담을 앞두고 그 집을 드나들던 푸르른 여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15살이었던 아내의 동생 봉이가 마당의 감나무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진우가 놀라 팔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닿지 못했고 봉이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의 옆구리를 깊게 긁히고 말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를 부여잡고 울먹이던 어린 소녀. 진우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그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미안해했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비뼈 사이를 따라 비스듬하게 이어지는 그 흉터는 바로 처제 봉이의 몸에 새겨진 낙인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여인을 품에 안고서도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첫 닭소리에 맞춰 안개처럼 사라진 뒤 차갑게 식어버린 이부자리 위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독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와 밤을 보낸 것인가? 내가 아내라 믿으며 속삭였던 그 사랑의 언어들은 대체 누구의 귓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인가? 아무리 고개를 저어봐도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괴한 연극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확증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사는 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노 의원은 오랫동안 정씨 집안의 맥을 짚어온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봉이의 사정을 잘 알 터였습니다. 의원님, 봉이. 처제 봉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노 의원은 탕약을 다리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아이 말입니까?
사실 요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흉흉하오. 달포 전부터는 낮에 온종일 집안에 드러누워 있다고 하고 도통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먼. 몸이 어디가 아픈 것입니까? 글쎄요. 문 안을 가봐도 낮에는 통잠만 잔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지 않소. 밤새 어딜 그렇게 고단하게 다녀오는지 해만 뜨면 시체처럼 잠든다는 소문이오. 노 의원은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유심히 살피더니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비님도 아시지 않소. 그 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선비님을 남몰래 연모했다는 것을요. 언니가 선비님께 시집가던 날 밤 그 아이가 뒤뜰에서 얼마나 소리 죽여 울었는지 이 늙은이는 다 기억하고 있소. 언니가 죽고 나서도 다른 혼처는 죄다 거절하고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습니다. 노 의원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처제 봉이가 죽은 언니의 옷을 입고 언니의 향기를 몸에 바르고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밤마다 자신의 방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언니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언니의 모든 사소한 습관과 은밀한 대화까지도 그림자처럼 훔쳐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며 기다렸을 살인문의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익숙한 소리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당으로 나가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 심지를 타고 불꽃이 피어오르자 3년간 어둠에 침잠해 있던 방 안이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은비녀가 그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차디찬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억누르며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여전히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언제나처럼 서방님이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가면을 벗겨버리리라. 내 아내의 영혼을 모독하고 나를 기만한 저 여인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은 결코 어둠 뒤로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기억을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는 기어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진우의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너머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정씨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불을 켜두셨습니까? 약속을 잊으신 것입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돛돌 위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환한 등잔불빛이 문창지에 여인의 가느다란 실루엣을 기괴하게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등잔불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늘한 방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우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등잔불은 진우의 격동하는 심장처럼 위태롭게 가늘게 흔들렸고 그 빛에 반사된 아내의 유품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와 똑같았으나 이제는 그것이 연극임을 알기에 그 소리는 더 이상 달콤한 노래가 아닌 고막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봉이, 처제 봉이의 뒤틀린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진우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등잔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 그가 귀신 혹은 요물이라 믿었던 존재와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을 처참히 깨부수는 행위였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레 문턱을 넘는 순간 일렁이는 등불빛이 잔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정씨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목구비는 분명 언니 정씨를 빼다 박았으나
서른을 넘기지 못한 27에 더 팽팽하고 젊은 살결을 가진 처제 봉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 맑음 뒤에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키워온 집착과 무언가 뒤틀린 욕망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정 씨가 가장 아끼던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 쪽에는 사랑채 벽에 소중히 걸려 있어야 할 바로 그 매화 문양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언니의 삶 전체를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소리 없는 비명 같은 정적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탁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을 때 봉이가 먼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정 씨의 기품 있는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날카롭고 어린 봉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식의 껍질이 벗겨진 그 목소리가 진우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고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였소? 이 해괴한 짓거리를 꾸민 것이 언니가 죽기 전부터였소? 진우의 물음에 봉이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자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터져나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형부를 언니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부터 좋아했습니다. 15살 꽃다운 나이였지요. 형부의 눈길이 언니에게만 머무는 것을 뒤뜰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며 제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언니가 죽었습니다. 이어 부모님도 세상을 버리셨지요. 형부가 이 빈집에서 죽은 사람의 유령처럼 3년을 보내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언니가 되어준다면 형부의 그늘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이다가 창가에 서서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빠져 있었던 그 달콤하고도 기괴한 어둠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형부. 언니의 조용한 목소리를, 치마를 잡고 걷는 그 고고한 걸음걸이를, 심지어 잠들 때 미세하게 내쉬는 숨소리의 리듬까지도요. 언니가 죽고 나서는 매일 밤 언니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언니의 영혼을 내 몸에 이식하려 노력했습니다. 형부와 보낸 지난 한 달,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분노와 자괴감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예리한 통증을 주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휘몰아치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가시오. 형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형부를 나가라고 하지 않소. 진우는 난생 처음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봉이는 채찍에 맞은 것처럼 몸을 크게 움찔했습니다. 진우는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들이닥친 차가운 가을 밤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봉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우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으나 진우의 눈에는 오직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봉이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고 그녀의 서글픈 발소리가 안개 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습니다. 이윽고 살인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봉이가 떠난 방 안에는 그녀가 언니를 흉내내기 위해 몸에 발랐던 그 지독하게 달콤한 매화 향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외로움이 해일처럼 몰려왔고 그 지독한 외로움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것이 결국 처제의 광기와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합된 이 해괴한 총극임을 생각하니 쓴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아내라는 이름의 환상을 사랑한 것인가. 그날 밤부터 진우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흙을 씹는 것 같았고
무엇을 마셔도 독주를 삼키는 듯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기억은 처제의 뒤틀린 욕망으로 인해 오염되었고 그가 믿었던 3년의 절개는 한 달간의 기만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백산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진우의 가슴 속에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시커먼 어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이가 떠나고 나흘째 되는 날 살인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안개도 어둠도 없는 정직한 햇살 아래 선 봉이는 이전에 기괴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언니의 옥색 저고리 대신 소박한 무명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화려한 매와 비녀도 꽂지 않은 채 머리를 수수하게 따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나물과 반찬거리가 소복이 담긴 광주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가 식사를 전폐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염치 없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것만 마루에 두고 갈 터이니 제발 조금이라도 드셔요. 봉이가 힘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광주리를 내려놓으려 할 때 진우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망측한 방법을 택했소? 그냥 봉이 처제로서 나를 찾아와 위로해 줄 수는 없었단 말이오? 봉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구석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에 머물러 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순수했던 처제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포기한 사람의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는 저를 보실 때마다 늘 언니를 보셨습니다. 제가 형부 곁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차려드려도 형부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아닌 언니의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며 언니를 그리워하시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저 봉이라는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니라는 환상을 원하신다고. 그렇다면 제가 언니가 되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언니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뒤틀려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겁한 그리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잃은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봉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루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으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나흘 만에 입에 넣은 밥은 이상하게도 달았습니다. 진우는 홀린 듯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고 마당 구석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퉁 하고 떨어지며 가을의 깊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빈 그릇을 챙겨 일어서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가져오겠습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형부. 그녀가 떠나고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진우의 몸에 기이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조금 침침한 정도였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등잔을 켰는데 불빛이 평소와 달리 주변으로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환절기라 몸이 허해진 모양이군. 며칠 곡기를 끊었으니 기력이 쇠한 게야.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낀 듯 시야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책을 펼쳐도 글자들이 검은 벌레처럼 뭉개져 보였고 사람의 얼굴조차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진우는 나흘째 되는 아침 마을의 노의원을 급히 불러왔습니다. 노의원은 진우의 눈동자를 한참 동안 살피고 맥을 짚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오. 선비님의 눈동자가 백탁처럼 탁해지고 있소. 마치 무언가 독한 기운에 서서히 중독된 것 같은 증상이오. 혹시 최근에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시거나 낯선 곳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으시오? 진우는 의원의 물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근에 새로 먹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흘 전
봉이가 가져다 준 그 달콤했던 반찬들. 그리고 그 반찬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 저녁부터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그러나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서늘함과 함께 노 의원이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어딜 다녀오는지 낮에는 통 잠만 잔다고 하더구먼. 봉이가 밤마다 진우의 방을 찾아왔던 그 한 달 동안 그녀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진우의 시야가 흐릿해질수록 봉이의 그 뒤틀린 계획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이 도끼를 빼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독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면 장담하기 어렵소. 하지만 이대로 며칠 더 흐르면 선비님의 눈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소. 의원이 돌아간 뒤 진우는 어둠이 내려앉는 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송금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인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봉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볍고 경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왜 자신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했는지, 왜 자신의 시력을 앗아가려 하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형부, 저 왔어요.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좀 가져왔는데. 어머, 왜 이리 어두운 곳에 앉아 계세요? 봉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미가 먹잇감을 올가맬 때 내는 듯한 끈적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다가오는 그녀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봉이야, 너는 내가 영원히 어둠 속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봉이는 대답 대신 진우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이제 곧 서방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니인지 봉이인지 따질 필요도 없겠죠. 오직 제 목소리와 제 살결만 느끼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방님께도 저에게도 가장 완벽한 낙원 아니겠어요? 진우는 소름 끼치는 그녀의 고백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세상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 의원이 떠난 뒤 진우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시야는 이미 짙은 먹구름이 낀 듯 흐릿하여 사물의 형체가 괴상하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는 벽을 짚어가며 기어이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봉이가 정성스레 두고 간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맡아보고 흐릿한 눈을 부릅떠 색깔과 결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평범한 산나물 무침처럼 보이는 한 가지 반찬에서 멈추었습니다. 잎사귀의 끝이 일반적인 나물과는 미세하게 달랐고 그 안에는 묘하게 역한 풀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나물을 닥치는 대로 움켜쥐고 다시 노 의원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길가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 나무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헐떡이며 내민 나무를 받아든 노 의원의 안색이 그것을 보자마자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의원은 나무를 씹어 맛을 보더니 이내 퇴하고 뱉어내며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의 어린 잎사귀와 뿌리 추출물이요. 본래 피를 맑게 하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을 이토록 고농도로 장기간 섭취하면 시신경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오. 처음에는 안개가 낀 듯 눈이 침침해지다가 결국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는 실명에 이르게 되지요. 선비님,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진우의 몸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실명.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힌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의 머릿속은 지난 3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뒤섞였습니다.
봉희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어머니를 모시며 한약재의 성질에 대해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녀에게 천궁의 독성을 조절하는 것쯤은 아이들 장난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진우는 문득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봉희는 달포에 한 번씩 찾아와 반찬을 장만해두고 갔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계획은 한 달 전 그 기괴한 밤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홀로 된 형부를 찾아오던 그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아주 조금씩 진우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그의 눈을 멀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정체가 탈로나 마당을 걸어나가던 봉희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불을 켤 필요 없어요, 서방님.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완성하려 했던 기괴한 낙원의 선포였습니다. 봉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은 언니를 완벽하게 연기하여 진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약을 통해 진우의 시력을 완전히 앗아가 그가 평생 빛이라는 이성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날, 진우는 평생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봉희를 정시로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망칠 길도 의심할 눈도 사라진 채 오직 그녀가 허락한 감각의 감옥 안에서 그녀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연명하는 살아있는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켤 필요조차 없는, 아니, 불을 켜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진우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은 들끓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공포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는 지독한 무력감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무섭다 하나 그 요괴들이 어찌 사람의 집착을 따르겠는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한 여인의 뒤틀린 광기. 그것은 저승의 사자보다 잔인했고 산속의 짐승보다 교활했습니다. 진우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그리워하며 품었던 것은 아내의 영혼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표를 달고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던 거대한 어둠이었음을. 진우는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의 형체조차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봉희야, 내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한다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너의 목을 죄리라. 진우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낫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비록 눈은 멀어가고 있었지만 이 집의 구조는 10년 넘게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봉희가 가져올 마지막 식사를 기다리며 그는 방 안의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진우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정자하고 앉아 살인문이 삐걱이며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요괴도 아닌 사랑에 미쳐버린 인간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이 빚어낸 비극의 막바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낫을 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살인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노 의원을 찾아가 천궁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일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백산 자락의 외딴집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봉희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봉희가 며칠 전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서둘러 고을을 떠났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위해 떠났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독 매서운 북풍이 진우의 기와집을 때렸습니다. 노 의원의 극진한 치료 덕분에 진우의 시력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다행히 영영 빛을 잃지는 않았으나 예전의 맑은 눈을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촛불 앞에 앉으면 여전히 불빛은 수십 갈래로 번졌고 먼데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안개 낀 산처럼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천궁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산천의 파릇한 싹이 돋아날 무렵 진우는 아내 정씨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봉분 위에는 주인 없는 마음처럼 이름 모를 들꽃들이 무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비석 앞에는 지난 가을 그 기괴한 연극이 시작되기 전 세워두고 간 술병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세우고 맑은 술을 따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봉이의 광기 어린 집착이 빚어낸 참극이었으나 그 집착에 씨앗을 뿌린 것은 어쩌면 진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은 사람의 유령을 붙들고 살면서 정작 곁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봉이로서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진우는 처음부터 거대한 빗장을 걸어 잠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진우에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도 그녀가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있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한지 위에는 오직 단 2줄만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진우는 그 편지를 흐릿한 눈으로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마당 구석의 감나무에는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등잔을 꺼내 편지 귀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흰 종이는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바람을 타고 소백산 자락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 진우는 평생을 살았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챙겨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 오랫동안 선비 이진우와 그의 처제 봉이의 기이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우가 떠난 집터에는 훗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새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온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는 밤이면 어디선가 희미하게 달콤하고도 서글픈 매화 향기가 진동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 심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살결을 탐했던 사내와 산자의 눈을 멀게 했던 여인의 이야기는 소백산의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교훈. 세상에는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요물입니다. 봉이의 시작은 분명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15살 어린 소녀가 언니의 남편을 보며 가슴속에 살며시 품었던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순수한 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긴 세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질투와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라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사랑하기를 멈추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사랑은 마땅히 밝은 빛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키운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주인을 잡아먹기 마련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은 붙들수록 영혼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마주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 빈 마당에 밤마다 퍼지던 정체 모를 매화향은 죽은 정씨의 것도 산 봉이의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시대를 풍미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만 하다 산화한 모든 외로운 이들의 마지막 숨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